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세상 천지 염치가 없어도 이만저만이 아닌 정치인 2명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째, 국회 부의장 주호영. 지금 국힘당이 어거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호영은 한 번도 의장석에 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마다 의장석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하경 부의장만 죽어납니다. 세상에 이런 모렴치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국회의장과 여당 부의장 엿을 먹이는 것,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뻔뻔하고 염치 없고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마이크만 잡으면 눈이 돌아가는 장동혁은 어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던 18명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장동혁이 왜 찬성표를 던졌습니까? 당신은 한동훈계였죠. 한동훈계. 정의와 상식에 대한 분별은 없고 정치적 소신도 없는 자가 오로지 시류와 출세만을 쫓아서 움직여놓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나라를 망치고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 장동혁 두 사람 똑똑히 기억해 둬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 주 정어리몰에서 계속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건강음료 그리고 숙취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과일 향기 나는 레디큐 아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말랭이인데 망고 말랭이 이건 리얼 망고 말랭이입니다. 정말 망고를 하나 그냥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부스러지는 검 망고가 아니고 망고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리얼 망고 말랭이. 이건 베트남산 골드 망고를 통째로 말린 거라서 받아서 드셔보시면 망고 하나가 싹 들어있는 겁니다. 망고가 아밀라제 효소, 베타카로틴 이런 게 풍부해가지고 눈에 좋답니다. 눈의 피로 완화에도 좋고 소화불량에도 좋고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간식으로 하나하나씩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망고 말랭이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또 새롭게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게 조생귤입니다. 처음에 극조생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주 제주도에 좀 난리가 났어요. 극조생귤이 다 없어져가지고. 근데 그거는 신맛이 좀 있죠. 바로 난 거라서. 근데 이건 이제 제대로 나온 조생귤인데 당도가 아주 좋아서 호불호가 없는 상품입니다. 귤 맛 제대로 보시려면 이번에 제주 조생귤 주문하시면 됩니다. 5kg에 19,900원이면 가격이 참 좋죠. 제가 엊그저께 슈퍼에 갔는데 3kg에 25,000원인가 되던데요. 예. 아무튼 맛있게 이번 기회에 귤 놔뒀다가 시원한 데 드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주문도 받습니다. 1551-3158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접수받고 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희님께서 아침에 축하 메시지랑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앵커님 방송 40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40년 동안 걸어온 한 길도 존경스럽지만 변함없이 한 길로 걸으시는 게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힘든 일이죠. 뿌리가 깊고 넓고 단단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어제 일이 있어서 라이브에서 축하를 못 해드려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녹화 방송은 빠지지 않고 꼼꼼히 본답니다. 지금이라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참 뜻깊은 날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더 의미 있고 기쁘게 어제 맞이했습니다. 김종희님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부산이대인님께서 멋진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중지성성. 내가 정한 정어리 TV 올해의 사자성어.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성을 이룬다는 뜻. 모두가 마음을 합치면 성처럼 견고해져서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부산이대인님께서 올해의 사자성어 만들어 주셨는데 중지성성, 무리중 뜻지 이룰성 성성. 여러 사람의 뜻을 모으면 성을 쌓는다. 함께하면 됩니다. 예, 아주 귀한 사자성어 부산이대인님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도요. 올해의 사자성어 혹시 좀 소개하고 싶은 것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연말은 우리 정어리언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한번 멋지게 꾸며보는 것도 좋겠다. 부산이대인님이 멋지게 시작을 해주셨네요. 김박박디라라님, 아이고 또 축하해 주셨네요. 앵커님 40년 받고 30년 더 방송해 주세요. 아름드리 큰 관록이 있어야 후배들이 지탱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 민주남매와 이정주 기자님이 계셔서 본방 사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늘 함께 해주시고 신인규 변호사님 건전한 비판 멈추지 마시고 이정주 기자님 신랄하게 취재해 주세요. 김박박디라라님 슈퍼챗이랑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런 격려 받으면 우리 패널분들 힘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장윤미 변호사님? 예, 이렇게 이름 거명해 주시면서 왜냐면 이름 틀리게 적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뭐 뭐라고요? 정은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장윤미라고 정확히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한데 응원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몸은 좀 좋아지셨나요? 예, 저도 뭐 이제 몸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해서 하여튼 잘 챙기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백운 앵커님 40주년을 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는 진심을 다해서 축하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정어리 TV가 이제 2주년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100만 구독자를 향해서 저도 더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저한테 선물도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이정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진짜 이 40년이라는 게 저는 이 40년 조금 더 살았거든요, 살짝. 근데 직장인 하나 업종에서 40년이 참 대단하시다. 대단한 업종이고 저는 이제 40년 못할 것 같긴 한데 정어리 TV 있는 동안은 예, 100년 할 힘을 한 번에 쏟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주 기자님이 강수영 변호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구나. 강수영 변호사 어제 제가 1985년 12월 16일 날 KBS 기자 됐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로부터 사흘 뒤에 태어났다고. 맞아요. 산부인과에서. 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 참 염치 없는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했지요. 주호영, 장동혁.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염치라는 게 기본 아닙니까? 정말 기본 없는 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짧게 그 내용부터 한번 먼저 다뤄보죠. 정말 이 자도 염치가 없어요. 김오진이라고요. 원래 국토부 차관을 했어요. 차관을 했다가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갔죠. 관리비서관으로. 근데 이제 대통령 비서관 자리가 차관급이긴 뭐 차관도 가고 그렇지만 원래 차관했던 사람들은 수석이나 가지 뭐 비서관 안 가요. 근데 왜 갔겠느냐. 몰래 윤석열 김건희 위해서 이렇게 나쁜 짓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최근에 대통령 업무보고에 화제가 됐던 인천공항공사 사장 있잖아요. 그 자리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란 안 나고 뭐 이렇게 뭐 김건희가 계속 해먹고 그랬으면 진짜 거기 사장 갔을 거예요. 이학재는 뭐 지금 뭐 그만두고 이학재는 김호진이 고마운 거지. 그런데 그게 고마운 건가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물러났으면 자기 무식한 거 엉터리인 거 탈로 안 났을 텐데 이제 다 본색이 드러났죠.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김호진 이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아 정말 저는 요즘에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 결과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놈은 꼭 구속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안 돼가지고 속상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김호진 구속영장 심사 받는다고 봤을 때 할 때
이놈은 꼭 구속돼야 되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정말 구속됐더라고요. 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데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도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네.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렇게 뻔뻔해요. 신인규 변호사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만 해도 나쁜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완전히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하수인 같은 그 DNA를 그대로 국회 나와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뭐 이번에 구속이 됐는데 이제 김건희 하수인으로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호진 전 차관이 2022년 5월 달에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으로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3년 7월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영전을 해서 갔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교통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바로 떠오르죠. 거기다가 양평 그렇죠. 고속도로 논란이 또 떠오르고 그 외에 또 대통령 비서실 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축 사업이라든지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업무에 있어서 이 김호진이라는 자가 김건희가 해먹는 과정에 있어서 집사 역할, 하수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나와서도 저렇게 뻔뻔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저런 말장난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김호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그 과정이나 맡은 일을 보면 옛날에 나치 친위대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 일을 몰래 하는 다 그거 아닙니까, 장미 변호사? 그러니까요. 김호진 씨는 얼마나 또 졸렬하고 비굴하냐면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얼마나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했으니까 그 윗선이 누구냐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기억이 나지 않으면 김건희가 했는지 뭐 윤석열이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야죠. 근데 김건희라고 꼭 집어서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확답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장실질 단계에서 지금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계속 그 부분이 쟁점이었을 거 아니에요. 21g이라고 종합건설 면허도 없는 그리고 12억이 넘는 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조건에도 맞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탄로날까 봐 이 조달청 이런 데는 숨기면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판사가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왜 이 근본도 알 수 없는 21g이라는 그 업체가 왜냐하면 다른 업체가 먼저 선정됐었다는 그런 기사도 있거든요. 왜 중간에 끼어들게 됐냐. 그러니까 사실상 실토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와서 막바지에 자기 인신 구속되고 김건희 끈 떨어지니까 대한민국 공직자였다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앞에선 거짓말하면서 자기 잡혀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제야 벌벌 떨면서 실토를 한다. 이게 딱 윤석열 정부의 수준입니다. 어리석기까지 해요. 지금 이렇게 됐으면 사실대로 털어놔야지. 뭐 충성도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김호진 이분을 사실 국민의힘의 취재 기자들은 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 2번 만나봤었거든요. 원래 이제 보좌관 출신이고 그 MB 정부 때 총무비서관실에 그래요? 네, 선임행정관 하다가 비서관하고 따까리가 전문이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김무성 대표실에 있다가 네, 대선이 다가오니까 윤석열 쪽으로 붙었어요. 먼저. 네, 뭐 당에 있던 뭐 홍준표, 원희룡 이런 사람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래서 붙었는데 이분이 처음 들어갈 때 이제 윤한홍 의원하고 같이 이 관저이전 그쪽을 맡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거기가 예정된 그 부실공사가 예정돼 있던 곳이라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용산을 옮기는데. 그렇죠. 나중에 다 탈나게 돼 있으니까. 네,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이거 액수도 막 줄이고 하니까 분명히 이걸 덮어야 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21g 감사원 감사할 때 이거 묘하게 이 21g 이 업체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21g이냐?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의 무게라는 거죠. 무게가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 대표의 이제 와이프가 샤넬백 그 김건희가 받은 샤넬백을 바꾸러 간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거기다 돈 200만 원 얹어가지고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 감사할 때 21g 대표를 한번 부르거든요. 실제로 부르는데 제가 감사원 내부 취재할 때 공문을 보내가지고 부르니까 감사원에서 난리가 나요. 그 감사원의 소위 말해서 상부 쪽에서 윤석열 측근들이 이 사람 왜 부르냐 해서 21g 대표한테 다시 오지 말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전화로 하냐. 문서를 남겨주라. 내가 안 가는 거는 감사원의 요청에 의해서 안 가는 거다 해서 이메일을 따로 보내줘요. 이 정도로 엉망진창인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단순히 김호진 씨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감사원에 연루됐던 사람까지 김건희 라인으로 이건 전방위적인 문제라서 이 사람은 진짜 구속됐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내란 특검 발표에서 김건희가 빠진 게 그게 과연 온당한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21g 거기 대표가 김태형인가 됐잖아요. 네. 그 김태형 대표하고 김건희 관계도 보면은 정말 복잡해요. 아니 단순해요. 어떤 관계냐. 이 김태형이 국민대 석사 학사로 있을 때 김건희가 강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연을 가지고 허바나 콘텐츠 협찬도 하고 사무실 공사하고 전시 공사하고 다 이랬던 아주 사적인 극히 개인적인 인연인데 이게 이제 취임식에 초청하고 관저 불법 공사에 동원되고 이랬던 자거든요. 공직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런 경우에 아까 이정주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안 맡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거 탈난다 나중에. 그래서 그냥 다 도망가는데 어리석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냥 꿀에 취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나한테 나를 잡아먹는 독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그냥 꿀단지 속으로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했던 짓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새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윤석열이가 그 술 처먹고 늦게 나오니까 출근하는 거 막 사기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슬그머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감추려고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당시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걸 보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동쪽에 비밀 진입로가 있는데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현대건설이 맡았는데 청사 외부 계단을 부수고 땅을 파서 진입로를 새로 만든 다음에 엄폐용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비밀 사업을 한 거죠. 이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것도 다 국가 예산으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참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자괴감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다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지고 윤석열 사기치는데 그 자금들이 다 쓰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윤석열이가 저렇게 비밀 진입로를 만들고 본인의 불성실함을 감추고 술 먹고 희희낙낙하게 놀기 위해서 국민들은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말 뭐 이 참담함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으로서는 예단이 어렵고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뭐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정말 윤석열 시대가 끝장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태생적 요인들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보면은요. 제목도 웃겨요. 비밀 사업 확인서 이렇게 문서가 돼 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군사안보지원부대 800 이게 이제 옛날 기무사 보안사 같은 데 아닙니까? 사업명 대통령 집무실 동측 진입로 개선 사업. 아니 그걸 왜 비밀 사업을 합니까? 장희미 변호사님. 최소한 염치는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출근을 가짜로 하고 뭐 늦게 출근하고 그때 강의규 씨였나요? 뭐 출근 시간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얘기를 할 때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평시처럼 11시에 출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진술 그 주변에서 나오는 말들 종합하면은 제 시간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업무복을 받더라도 술판 돌리기에 급급해가지고 나라 국정 운영은 뒷전으로 하고 그래도 창피한 건 아니까 마치 출근한 것처럼 가짜 차량을 보내고 진짜 차량은 그러면 떳떳하게 경호받으면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가짜 구멍 문을 만들고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정말 너무 파렴치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나올 국리나 하고 있고 증인신문에 직접 나서면서 책임 떠넘기고 거짓말로 현란하게 자기를 포장하기나 하고 윤석열 씨는 진짜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비밀 통로가 왜 필요합니까? 비밀 통로가. 참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표현대로 넷플릭스보다도 재밌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뭐 사실 이제 뭐 안 좋은 눈으로 보는 자들이야 뭐 계속 안 좋게 보죠. 뭐 대통령 원맨쇼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공직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은 공직자다. 공직의 중요성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자세 이걸 강조하는데 이게 다른 뭐 특강이나 뭐 이념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 100배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게 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그렇게 했습니까? 윤석열 업무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업무 보고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시작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다른 부처는 업무 보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끝나버렸어요. 왜? 윤석열이 지가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업무 보고 딱 해서 들어와서 해봐요. 알았고 그만. 그리고 1분 대충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59분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술이나 한 잔 이렇게 해서 가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했는데 그나마 이자가 이 정도 하고 미친 짓을 해서 그만둔 게 다행이지, 정말 나라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거덜날 뻔했어요. 자,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1월 18일 구속 기한이 끝나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 수장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그걸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위헌 논란은 없겠지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조의대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올시다잖아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윤석열 구속기한 만료와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2부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유승익 소장이라고요. 헌법학자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분을 모시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소도 돼 있고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는 게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1월 16일 날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죠. 일단 구속기한 만료 전에 여기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가 되면 뭐 계속 이제 구속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12월 23일 날 또 이적재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구속영장 발부가 돼도 우리가 윤석열이 풀려나는 꼴 봐야 되는 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일단 구속기한 만료 전에 1월 16일 날 하기로 했다. 이거는 매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특별법을 만든 덕택입니다. 특별법에 내란 관련 재판은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재판장 백대현 판사가 그 법에 따라서 1월 16일 날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내란특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변론 후 변론 종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2월 19일에 변론 종결이 시간상 여의치 않을 경우 12월 26일에 한 기회를 더.
예, 장미 변호사님, 네. 특검법에 저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데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법을 위반하는 게 되죠. 그런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검토해서 이 기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우리는 선고를 하겠다고 해서 일정 조율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내란 재판이 먼저 시작됐고 그걸 선행 판결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더 이 내란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판결을 보고 선고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지만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야기했듯이 쟁점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자기 경호처를 용병처럼 사병처럼 부린 겁니다. 2중, 3중으로 막을 씌워서는 총이라도 들고 위협이라도 해라. 여기서는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라고 사실상 폭력을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를 종용하고 강요했어요. 사지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이건 내란과 무관하게 대통령이라면 공직자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오히려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그 혐의 아마 저는 어떤 재판부, 대한민국의 어떤 판사를 그 자리에 갖다 놔도 이거는 무죄 판결을 쓸 수가 없다. 내란은 그거대로 판단받으면 되고 그 단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1월 16일 날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최종 선고는 그걸 넘어설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전에 풀려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처단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죠, 신영기 변호사님. 참고로 예를 들면요, 윤석열이 기소했던 사건 박근혜 예.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4년간 재판을 받았다가 그 사면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속 상태로 국정농단도 재판을 4년 동안 받았는데 이번 혐의는 내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어떻게든 본인이 한번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싶어가지고 저런 식의 꼼수도 부리고 재판 지연도 하는 건데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고 누가 해석하더라도 일정하게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뭐 조희대 체제하에서 지기현 재판장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또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 고무줄 기준을 가지고 영장을 줄 기각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의구심과 불신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무리 정치 투쟁을 해도 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법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정치투쟁식으로 해서 법이 후퇴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백대현 재판장이 지난번에 이진관 재판장과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저는 법을 지금 잘 적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도 1월 16일 날 전 유죄가 선고될 걸로 보고 윤석열이 절대 바깥에 나오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보여주는 이진관 재판장이나 백대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법관의 일상적인 재판 업무로 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상한 게 그분들이 맞다고 특별한 봅니다. 게 아니죠. 그게 원칙이죠. 그분들이 정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정상인 조희대, 천대엽, 지기현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하는 이 소위 조희대 라인들이 지금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염려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재판은 이진관 재판장이나 백대현 재판장처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지기현이 믿고 어떻게 나 1월 18일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가 1월 16일 날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12월 23일 날도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상당히 당황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 혼자서 막 이런 상상 저런 상상하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유리할 대로만 상상을 했던가 봐요. 어제 그 1월 16일 날 선고한다라고 하니까 막 뭐라고 장황하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이렇게 재판정 중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이 얘기하면은 유심히 좀 들어보거든요. 뭐라고 씨부리나 좀 공부도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이게 일단 궤변이잖아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하는데 이제 너 그만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확 들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증거들이 현역 군인들, 사령관들 재판뿐만이 아니라 제 사건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박종근의 증언 같은 거는 뭐 완전 거짓말로 다 드러났는데 이런 그 많은 증거들을 그냥 놓고 판단하기가 국회의 정치적 통제인 계엄 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것이 있는 건데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저 짧은 말에 때문에가 한 서너 번 나오죠. 저는 저게 무슨 증세인가. 이제 그 술에 쩔어 살다가 잠시 술을 끊었을 때 약간 온전한 상태로 왔다가 이제 다시 또 어떤 그것을 겪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했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어요? 네. 아니 일단 본인은 좀 작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란 재판에 대해서 무죄 내지는 본인 변호인들이 조금 이제 풀려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수공무집행부가 먼저 앞서서 나오니까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건 무조건 유죄 나오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내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기징역 내지는 지금 사형 나왔던 게 정상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이게 지금 사실상 살상무기를 경호원들에게 보여줘라. 이게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행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찰과 경호처 간에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요게 형량이 그렇게 낮지 않게 나올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게 윤석열의 망상이 아니고요. 아주 현실적인 전략을 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단 박아놨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생각한 거는 직위원까지는 구속취소 인용결정까지 만들어냈고 근데 그거 헌법재판소에 영향 미치려고 했는데 그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재판 받으면서 여러 가지 뭐 관할권 위반이니 뭐니 주장해서 우리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로 직위원 재판장을 통해서 나간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재판에 임한 건데 어디서부터 이게 틀어졌냐면요. 이진관 재판장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에게 이제 한덕수가 배당이 됐는데 한덕수도 사실은 영장 재청구해서 구속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장 전담 판사까지는 조희대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장악이 돼서 한덕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럼 원래는 불구속 재판이면 1년, 2년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진관 재판장이 이거 잘못 걸렸죠. 구속 재판보다 더 빨리 끝내는 거예요, 재판을. 그러니까 앞에서 끌어주니까 윤석열은 당황했고 그러다가 이제 특검의 추가 기소권이 이 체포 방해 부분은 백대현 재판장한테 배당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돌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근데 저거는 윤석열의 망상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조희대 체제하에서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이거를 이용해 오고 깽판을 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쓴 건데 이게 지금 무너지게 생겼죠. 무너지니까 당황한 거죠. 서울중앙지법에 판사가 지금 360명 있거든요. 거기서 민사판사 뭐 여러 가지 다른 재판부 빼면 형사 관련된 판사들 한 180명 될 겁니다. 그 180명을 다 장악할 수는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부 포스트들을 장악을 해서 윤석열 구출 작전을 시도를 했으나 이진관에서 막힌 것이 백대현 재판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윤석열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상당히 지금은 당황한 그런 상황이 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윤석열이 당황하면서 막 뭐 주절주절 되는 것을 보면서 저하고 생각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드로잉님, 당최 문장이 끝나질 않네. 정필성님, 어제 구속된 이후로 도리도리가 제일 심했습니다. 세계 보스님, 토 나올 것 같아요. 보스형님 TV님, 나 지금 떨고 있니로 들림. 정말 그래요.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요. 최근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언을 할 때 자기를 이게 끌어내라고 한 게 의원들 끌어내란 게 아니었다. 병력들이 공격을 당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끌어내라고 했다고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자들의 증언이 탄핵되고 있고, 그러니까 내란이 이었다는 부분이 탄핵되고 있다고 윤석열 씨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지만 기라고 얘기했던 진술이 있고, 또 그때 그 옆에 수행을 하던 부사관이 윤석열 음성을 들었다고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끌어내라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를 지으려면
본인은 잘 못하고 변호인이라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봐줘야 돼요. 이 전체 틀을 잘 봐주고 이진우 얘기, 곽종근 얘기, 그러면 그 무게감을 어떻게 재판부가 볼지에 대한 정확한 그 형량 이런 게 지금 돼야 그나마 살 길이 열릴 텐데 당사자는 완전히 헤매고 있고 못하고 있고 변호인들이 거기에 완전 부하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산으로 가면서 엄벌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앞으로 재판을 쭉 지켜보면 본인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저런 돌발 변수들이 나오죠. 내란도 지 뜻대로 안 됐는데 재판이 지 뜻대로 되겠습니까? 착각해서 빨리 벗어나야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이진관 재판장을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이진관 재판장이 또 그렇게 전면에서 소신 있게 해주다 보니까 또 백태현 재판장도 아주 원칙대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의 왜 혼자서는 어렵거든요. 여럿이 판사들이 이 중개되는 재판들 또 국민들의 평가를 들어가면서 아 우리 사법부 조희대가 벌인 사법부를 판사들이 그래도 지켜내야겠다라는 나름의 사명감도 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때요, 이정주 기자님? 요즘 법원 내부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하다는 우리 지금 검찰장 난다 막 이런 걱정들 안 합니까? 일단 취재는 해보면 판사들은 좀 조용해요. 그러니까 본인들 검찰에 비해서는 목소리를 좀 원래 덜 내는 편인데 요즘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커트에 소위 말해서 민낯이 좀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좀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약간 내란 재판부 문제나 위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짐이 좀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위 말해서 유리할 때만 얘기를 하고 자기 불리할 때는 쏙 빠집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판사들한테 직접 저희가 취재할 때 좀 물어보면 그런 비판도 많이 해요. 이건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진관 판사 재판부가 재판하는 와중에 변호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거 일주일 내내 법원행정처가 입장문 하나 안 냅니다. 사실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야죠. 본인이 밑에 있는 관리하는 부하 직원들이 지금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관장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럴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서부지법 난동 때도 대법원장 입장명이 절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계엄 이후에도 최근에 얘기 보면 뭐 계엄이 그때 잘 해제돼서 뭐 다행스럽다 이런 식의 멘트들 그리고 뭐 이럴 때일수록 법원이 더 열심히 하겠다 그게 아니라 계엄 직후에는 불법 계엄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사법부 수장이라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모든 종합적인 좀 내용이 일반 평판사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죠. 함께하면 할 수 있다님. 그래도 성렬이 때문에 계검 개판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아 계검 개판이라고 그럽니까 요즘에? 이제 기레기 쓰레기 언론만 때려잡으면 나라가 바로 설 듯요 하셨는데 예. 우리 최성환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장윤미님, 신영규님, 이정주님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환님 그대로시죠? 요즘에 핸들 이름을 이제 많이들 바꾸고 계셔가지고요. 아직도 안 바꾸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부산이 대인님은 한글로 바꿔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아까 김박박디라라님 그러셨는데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소리 나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좋아요를 안 눌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또 신인규 대표님, 장희미 변호사님, 이정주 기자님 이렇게 나오시면 너무 재미있으셔가지고 좋아요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제 83만 9,412분이신데 곧 84만 되네요. 구독도 혹시 안 누르고 계신 분 계시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더 소개해드릴까요? 보스형님, TV님 슈퍼챗 보내셨네요. 저는 앵커님 방송 100년 되면 축하해드릴까요? 오늘은 축하 아닙니다. 100년이라고라. 최정렬님, 형님 큰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했던 친구가 2년 3개월 만에 퇴원해서 주말에 저하고 드라이브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쭉 같이 잘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다행입니다.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예, 완전히 빨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지금 이제 모든 저가 내란 잔당들 다 정리하고 있고 또 헌법 준수 TF까지 가동이 돼서 내란 부역자들을 찾아내서 단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약했던 부분이 국방부가 아니었나 싶어요.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가서 좀 푸샥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뭐 보면은 정확하게 청소가 된 것 같지도 않고 아쉬움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처분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자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개헌버스에 탔던 사람을 겨우 근신 10일 뭐 이런 정도로 했다가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가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돼야 되는데 계엄 체포조 참여했던 16명에 대해서 직무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게 됐는데 바로 이거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박정훈 대령입니다. 그래서 사람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심는다는 거 이게 바로 세우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어제 국방부 대변인 발표를 한번 들어보죠.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서 오늘 12월 16일자로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헌법존중 TF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저 국방부 대변인 여성인데 이정주 기자님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네, 정부장 기자라고 연합뉴스 원래. 아 기자였어요? 네네. 그 외교통이라고 예. 국방 안보 쪽 많이 출입했었고, 예, 그 브뤼셀 특파원도 갔다 와서 네, 외교 현안 쪽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랬군요. 지금 최은소 대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 우리가 네. 그 전에 이제 부승찬 정학윤가 뭐 이렇게 네, 전학유. 예, 전학윤가 봤는데 군 출신인가 제가 궁금했는데 기자 네. 출신이군요. 네, 그 한 3일 전에 임명됐어요. 최근에. 네. 아주 막 씩씩하게 발표를 하던데. 그래요. 그 지금 이런 사람들 조사 받는 거 박정훈 대령이 조사본부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이 소신 있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거고요. 저는 이 친위 쿠데타라는 그 성격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2월 3일에 그 밤에 12월 4일로 해서 국민들이 막아냈다라고 해서 그 계엄, 불법 계엄의 잔재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새로운 대선을 치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반대가 일어나고 그 판을 뒤집기 위한 노력이 한덕수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근데 한덕수, 최상목 권한 대행 시절에도 수많은 인사권을 남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내란에 동조하고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수행자로 다 기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란 정리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불법 계엄, 친위 쿠데타의 그 몸살을 지금도 계속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국민들은 답답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친위 쿠데타의 본원지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당연히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이고, 전 박정훈 대령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저는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용기 있는 행정을 더 해주기를 저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하여튼 내란 단죄 싹쓸이 티끌까지 다 털어내고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이거 못지않게 정말 수고했던 사람들 우리가 인정해주고 힘을 줘야 될 사람들은 좀 착착착 잘 되고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요. 장윤미 대변인님, 박정훈 대령 별 달아야죠. 아, 이런 분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별 좀 달아주세요. 제가 뭐 달아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진짜 뭐 크리스마스 별 정도는 달아드릴 수 있어요. 진짜 별은 이제 본인의 이제 능력으로 좀 평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아주 요즘에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대통령 업무보고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에 왜 콩GPT라고 요즘에 유명해진 변상문 국장 있잖아요. 네. 차관 뭐 발탁설이 나오던데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제 관가에서 일단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네. 예, 이렇게 자기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종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속속들이 다 막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고위급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죠, 사실은. 차관은 정무직이니까요, 어차피. 임명할 수 있어. 그리고 뭐 국장이면 이제 한 2계급 정도 올라가는 건데 네. 차관 보호를 거치고 안 거치고 올라간다면 저는 그런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좀 카타르시스라고 그럴까? 그래 정말 저런 사람 좀 돼야지 이런 차원의 기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윤석열 후관데 너무 나라를 망쳐놔서 맞아요. 사실은 우리 변상문 국장님 훌륭하신 분인 건 맞고 참 대답도 너무 잘하시니까 이제 콩 GPT라는 별명까지 국민들이 붙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공직자라면은 다 저런 정도의 업무 파악은 해놔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공직사회에 우리 변 국장님 같은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3년을 겪으면서 열심히 일해도 늘 그 아부하는 간신배들에게 승진해서 밀리고 맞아요. 아마 거의 뒷방에서 이렇게 아주 소홀한 취급을 받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술 잘 먹고 윤석열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만 계속 사장하고 별 달고 했을 거거든요. 그 끝이 내란으로 이 허무하게 막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런 식의 국민 보고 형태로 정말 공직자들도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심정으로 이런 식으로 전 업무 보고를 해 나가고 또 신상필벌이 이루어진다면은 전 공직사회에 엄청난 저는 대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앞으로는 전문성과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이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는 신상필벌의 정부가 된다면은 전 이 정부는 성공하지 않을래야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성공의 지름길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민빛나님, 신인규님 신혼이신데 내란이 빨리 정리돼서 알콩달콩 하셔야 하는데 제가 이제 내란 정리되면요 신혼여행을 가야 됩니다.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아직도 못 갔죠. 네, 지금 밀어놓고 있습니다. 정리되면 갈 겁니다. 정리된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어디 가는 거는 정해 놓으셨나요?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예. 그래도 지금 워낙 지금 현실 자체가 하나하나가 살얼음판으로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일들이 좀 정리되면 제가 마음 놓고 좀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음 먹으면 빨리 가세요. 왜냐하면 또 뭐 하면 뭐 해야지 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못 하고 그러다가 신혼여행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생 불리해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내란이 일어나시죠. 집안에서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민주적으로 인데요. 민주적으로. 그 변상문 국장 얘기를 했는데 이제 쭉 업무 보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아침에는 업무 보고 전에 대통령이 조금 길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봐달라 하는 얘기 같았어요. 뭐냐면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해야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완전 다르지 않냐.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거는 국민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라서 업무 보고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이학재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참 그 잘못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의 수법으로 책갈피 사이에 달러를 끼워 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모르면 모른다. 또 우리 소관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대로 대응을 못했죠. 그럼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공직자의 자세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 사람이 이럴까? 아까도 짚어봤지만 김호진인가 이자가 공항공사 사장으로 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그런 식으로 갔으니까 잘 알겠죠.
뭐 나는 이제 끝났네. 그때부터 이제는 업무에 신경을 안 써버린 거죠. 그 망고 그냥 그 지난번에 누가 그런 표현 썼죠. 뭐 이제 놀자라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그렇게 공개가 되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입장을 냈습니까? 대통령 때문에 이제 공항이 마비가 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대통령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본인이 무능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가지고 마치 인천공항공사를 비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정말 나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뭐 인천시장 나올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택도 없죠. 이런 실력이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 인천시 말아먹으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좀 지적을 했는데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했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며칠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거 당연하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할 일도 아니다.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속에서 부하는 부하로서의 역할을 잘해야죠. 상사의 판단을 도와줘야죠. 그게 부하의 보좌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가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여긴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뭐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댓글에 다 나와요. 이거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됐고 만불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뭐 이런 게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리키는 거야? 사랑과 전쟁이라고 불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드라마는 뭐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저걸 보고도 제가 놀란 게 이재명 대통령 그 바쁜 와중에 또 댓글까지도 챙겨보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진짜 깨알 같다.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기관장이면 대통령이 어떻게 옳게 판단하는지 본인이 그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게 본인 책무가 아닙니다. 앞에서는 어버버대고 말도 못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현안 파악이 안 됐는지. 뒤에 가서는 사실은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다. 뒤에 가서 그렇게 말 못할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기관장 아니라도 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쓴 것도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관세청 업무고 아니야. 그럼 대통령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 팩트체크 해보니까 관세청이랑 인천공항공사가 MOU를 맺어가지고 외화 반출과 관련해서는 두 기관이 다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국민들이 아는데 본인만 기관장인데 정치놀이에 빠져가지고 챙기지 못했다고 실토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해야죠. 나는 임기를 지키겠다. 그 임기는요. 국민 혈세로 녹봉 받아 먹는 자리예요. 그러면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뒤에서 정치질을 할 게 아니라 아무리 정치 이력이 있어도 그 기관에 갔으면 전문성을 확보해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자당해도 먹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즘에 알박기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그런 효과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렇게 실력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는 자들이 잘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먹었던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 실체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효과도 있고 제가 실체를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윤석열이 한 인사니까 뭐 패급 밑에 패급만 모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윤석열이 했던 다른 인사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보면요. 이은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사퇴 요정. 사퇴하세요. 네, 요정은 아닌데 사퇴를 요구하는 그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희화를 시켜놨던 그런 정치꾼인데 이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어요? 지금 현직이죠. 그러면 거기가 이제 연봉도 굉장히 고액 연봉이고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사람을 거기다 보냈는데 이은재 의원이 과거에 어떤 명장면을 연출했냐면 조희영 교육감을 혼내면서 왜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샀냐는 식으로 맞아. 혼을 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 기업에서 만드는 거니까 거기서 사는 건데 그걸 가지고 MS 오피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짜고짜 사퇴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능의 극치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전문성도 없는 데다가 앉혀놓은 사람이 누구나? 그게 윤석열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공항에 대해서 공짜도 모르는 이학재를 데려다가 공항공사 사장을 시켜놓은 건데 공항공사 사장 정도 되면요 인천공항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공항공사 사장 얼굴도 한번 볼 수가 없어요. 업무 처리 잘못해도 민원 게시판에 올려도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급자인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공직기강에 대해서 아는 거 아냐, 모르는 거 모르냐 물어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걸 안 해야 됩니까? 오히려 윤석열처럼 이은재 보내고 이학재 보내고 가만히 술만 퍼마시게 허용을 해줘야 됩니까? 월급을 몇 억씩 받아먹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요,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을 갖다 꽂아놨는지부터 한번 좀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거 바로 잡는 걸 안 해야 됩니까? 그 내란범들이나 윤석열 편 쪽에서 할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회 청산하자고 하면 하나회가 반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저 공직기강을 세우고자 하는 저 노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비판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정말 윤석열과 한편이라는 선언하는 거에 저는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은재가 MS가 마이크로소프트인 거를 모른 거죠. 자, 거기서 왜 샀냐고 혼을 내면서 사퇴하라고 하니 조희연 교육감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은재 같은 스타일이. 옛날에 1960년대인가? 하여튼 아주 옛날에 정말 국회의원들 완전히 무식하고 그럴 때 대정부 질문인가 뭐 하는데 써준 거를 그대로 읽는데 APT 아파트 이렇게 읽은 사람도 있었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 그거하고 또 다른 것도 논란이 됐던 게 있었잖아요. 네. 제가 취재 좀 했었는데 그날 질문이 이제 두 개 나왔어요. 하나는 외화 반출 문제랑 하나는 이집트 이제 후르가다 공항이라고 거기 이제 대표적인 그 북아프리카 쪽의 홍해 연안의 휴양지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개발 사업을 인천공항이 이제 입찰 따려고 같이 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딱 물어볼 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학재 사장이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봐요. 문서에 이집트 정부 후르가다, 샤멜 셰이크 이 등 뭐 11개 정도 공항을 지금 순차적으로 이게 민간 발주해서 PPP 사업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학재 사장이 카이로 얘기를 합니다. 카이로 공항. 근데 여기는 제가 그 천준호 의원실 국토위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로부터 받은 문서가 있거든요. 이 문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중간에 이집트 정부는 후르가다, 샤멜 셰이크 등 11개 민간공항 가로치고 써있죠. 카이로 미포함이라고. 이거는 인천공항에서 만든 인천공항공사가 만든 내부 문서예요. 네, 의원실에 준 거예요. 의원실에 준 거란 뭐냐면 그럼 이학재는 저걸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부 문서를 이거 업무 한 다음에 바로 만들겠어요? 있던 걸 만든 겁니다. 있던 걸 짜집기를 했던 간에 있던 거를 만들어서 지금 의원실이 천준호 의원실이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서 이걸 지금 받아냈는데 저 괄호 쳐지고 카이로 미포함이란 거는 사장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 문서를 봤다면. 근데 카이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라요. 아니 그 카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 카이로 아니 나와 있지 않냐 미포함이라고. 그게 아니라 후르가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어버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제 저 후르가다 공항을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잖아요. 컨설팅을 해줘서 이제 개발 사업을 도와줄 수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찰이. 인천공항이 그러면 나중에 컨덕트까지 들어가거든요. 컨설팅이 성공하면 나중에 우리가 직접 그 개발 수주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장면 한 번만 더 보여줄래요? 보면 그냥 협의 중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아니 그 협의 중이라는 거는 나도 여기 문서에 있지 않냐. 근데 저기 보시면 이집트 사업의 후르가다 공항 사전 적격 심사 공지해가지고 이게 공고가 2026년 4월 내년 4월에 나오잖아요. 이 문서를 만약에 보고 들어갔다면 아 대통령님 내년 4월에 입찰 공고가 나오면 우리가 이래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날 그 자리에서 2026년 4월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왜 말을 못합니까? 아니 저거 문서 들고 갔거나 그리고 이때 이게 무슨 오픈북 시험처럼 우리 시험처럼 문서를 들고 가지 말라는 규정도 없었어요. 모든 기관장들 다 문서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학재 사장님 저기 저 자리에서 배석자도 없고 본인 문서 들고 왔는지도 모르고 문서 들고 와서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것도 없이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답답하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협의 중이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나중에 오늘 이제 한 말 뒷말 중에 뭐냐면 나중에 이학재 사장이 끝나고 나서 어제도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기자들 앞에서 집에 가서 문서 봤겠죠. 이제 한번 깨졌으니까.
2026년 4월에 입찰이 되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저거 들고 가서. 그렇죠. 네. 아마 저 이학재는 후르가다가 무슨 뭐 후르츠 칵테일인지 우리가 먹는 거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후루 먹는다 생각했어요. 우리 인천공사에서는 그거 안 파는데요. 뭐 이랬을까? 탕후루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저는 이학재 사례를 보면서 이거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학재 씨가 그동안에 구청장도 했어요. 인천에서 구청장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보다 훨씬 젊을 때. 네. 그리고 국회의원 3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줄 잘 돼가지고 이제 간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나 걱정되냐면요. 저 정도의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저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가 모든 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앞에 와서는 이학재가 보고자의 지위지만 인천공항공사 가면요. 이학재가 사장이라 보고 받아야 돼요. 그 이재명 대통령 역할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냥 그럼 저러면 예스맨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직원들이요. 공직사회라는 게 관료제의 폐해도 있고 항상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내지는 그 안에서도 뭐 배임적인 행태라든지 여러 가지 욕망의 분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장이 가가지고 딱 그 정리를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인천공항공사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라는 최종 책임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업무 파악도 안 돼 있고 보고도 못 한다면은 저 사람은 보고 받을 줄도 모르는 겁니다. 물어볼 줄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인천공항공사가 지금 어떻게 방만하게 어디에 돈이 새고 있고 누가 와서 그 안에서 사기치고 있을지를 어떻게 합니까? 전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구청 업무도 정말 걱정돼요. 어떻게 구 업무를 한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이거는 그냥 단지 저 4월달 얘기를 못 꺼냈고 업무 파악이 미진하다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단 1분 1초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 자인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인사 실패면서 이학재 씨도 양심이 있으면은 저 자리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는 이게 지금 프레임을 짰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향후 인천시장에 나갈 야당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업무 보고를 빙자해서 지금 정치적인 압박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이해를 못해서 문제인 거지 야당 탄압을 한 게 아닙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자격 미달 실력 부족한 사람이 사장을 하고 있으면 그 공항은 자꾸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정말 빨리 정리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으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권한과 책임입니다. 권한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자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살짝 그 변상문 농수산부 국장이 콩과 관련해서 답변 잘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이제 차관 발탁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짧게 봤는데 답변이 정말 거침이 없더군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지만 그것도 저같이 숫자가 약한 사람은 이 숫자를 이렇게 막 보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뒤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몇 가지 질문을 툭툭툭툭 던져봤는데 다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콩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되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걸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예.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유용 기름 예, 짜는 콩기름 짜는 겁니다. 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 예, 식용은 난 GMO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그 기본적으로 난 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뭐 외국에서 수입한 콩으로 만든 거는 당연히 GMO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식용 두부는 아니고요. 그 체유용으로 쓰는 건 예, 콩기름은 GMO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요? 옥수수 사료용 다 GMO입니다. 다 GMO? 식용은 이제 전분당 만드는데 그거는 난 GMO입니다. 그 나름 통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난 GMO로 돼 있어요. 믿을만 해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100만 톤을 그 콩기름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물은 또 대두박이라고 해가지고 사료용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100만 톤이면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3,000통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83,000? 예. 한 10배 이상은 수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5%도 안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곡물 자급률로 보면 그렇고요. 식용으로만 보면 한 37% 자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담당 국장이면 저 정도 꿰고 있어야죠.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맨 뒤에 우리 뭐 이번에 올해 뭐 생산량 이런 것은 약간 대통령이 장난기가 좀 발동하신 것 같아요. 너 이것도 아니? 하고 약간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테스트도 테스트지만 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일 매니아들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같은 맞아요. 과구나 맞아요. 반가운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공직사회에 저도 훌륭한 공무원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빛을 못 보다 보니까 아주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었는데 마치 그 진흙벌에서 진주를 발견한 그런 심정 아닌가. 굉장히 좀 반가워하는 모습 대통령께서 좀 반가워하시는 걸 좀 느꼈습니다. 보면서 저런 물건이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완전히.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텍스트로만 봤었는데 왜 사람들이 콩 GPT라고 하는지 알겠다. 근데 제가 공무원분들 뵐 기회가 있으면 자기 분야에서 제가 이제 공무원들 대단히 좀 막 복지부동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서 저도 그런 거 했는데 굉장히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각 부처에서 업무도 세밀화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안을 꿰뚫고 있는 걸 보면 되게 놀라고 배울 때가 많은데 이분도 이러고 대한민국은 진짜 이런 분들이 자기 직업윤리에 충실한 분들이 지탱해주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녹수님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게 보니 더 미남일세. LEE님 딕션도 목소리도 좋네. 김순자님 거의 AI 수준이네. 초이초코님 와 진짜 똑부러지네요. 해운대 바다왕자님 이게 나라다. 그런 거죠. 우리가 공직자의 힘 저런 걸 보면서 공직자를 믿어주고 제대로 하고 있군.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는데 부담이 없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학재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제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저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보고하는 걸 들으면 국민들이 마음이 안심되고 든든한 겁니다.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서설이 길어요. 앞에 막 말이 많고 질문 안 한 것도 그러잖아요. 네, 말이 길다고 혼나고 물어보지도 않은 걸 막 얘기를 해서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대통령 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시잖아요. 아니 콩이 어디서 생산돼서 우리 자급률이 얼마냐 그것만 딱 얘기하면 되니까 우리 그 GPT 국장님처럼 저렇게 내용에 자신 있는 사람은 내용만 얘기하고 칭찬 듣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전 저런 분들 승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의 업무 보고 아주 관심을 많이 끌만 합니다. 앞으로도 쭉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힘당이 당 이름 바꾼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바꾼다고 뭐 이건 내일 시간 나면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싸우는데 관심이 없어요. 국민의 암 어때요? 그렇죠. 네. 국민의 짐은 이미 넘어섰고. 근데 국민자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많이 단어를 오염시키고 오염시키죠. 저 자격도 없는 자들이. 예. 이번 주에 정어리몰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새로운 상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건강한 숙취 해소 드링크 레디큐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소개해드린 망고 말랭이도 물량이 아주 뭐 모자랄 정도로 많이 주문을 해주시고 특히 오늘은 제주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는 조생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세 분 먼저 보내드릴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신윤기 대표님, 이정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작에 모시고 싶었던 분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유승익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하시기 전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할게요. 일부 우리가 끝날 때 국힘당이 뭐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서 뭐라고 바꾸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막 패널들께서 국민은 좀 뺐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우리 애청자님들이 막 보내신 게 있는데 너무 웃겨서 초이초코님 진절머리당, 푹푹님 개몽당, 안중찬님 내란젠당,
나홀로님 국민의 적, 박영희님 암덩어리당 아주 내란당이 가장 높은데요. 저만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소장님은 안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네. 재밌으시죠? 네. 제가 그 소장님 강연하시는 것도 유튜브로 네. 보고 또 특히 이제 지난번에 막 그 공소기가 걱정하시는 것 보고 이분 좀 모시고 얘기 좀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데 원래 네.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죠? 학교에도 있습니다. 네.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네네. 명지대? 네, 명지대. 예. 그러면 원래 교수님 헌법을 전공하셨나요? 전공은 헌법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주로는 이제 법조 엘리트들 네. 감시하고요. 검찰, 법원, 그리고 로펌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뭐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자들 감시하고 그러면은 눈이 많이 피곤하시겠는데요? 네, 요새 많이 피곤했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는 검찰 문제 때문에 예. 아주 힘들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법원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도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좀 라프하게 하나 여쭤볼까요? 요즘 뭐 개검, 개판 막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검사하고 판사하고 어떤 놈들이 더 나쁜 놈들 같아요? 그거 판단하기 힘든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은 아주 역사적으로 큰 이제 문제가 많은 집단인데 그것의 숙주가 법원이고 판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숙주다. 네. 예. 저는 참 요즘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기대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곳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면 이건 정말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를 해서 믿을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너희들 못 믿도록 계속하면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검찰이나 법원의 경우에는 이게 법질서를 담당하는 기관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들이 이제 흔들리고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질서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 기대해서 네, 국가가 운영이 되어야 될지. 우리가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사법부를 우리가 불신하게 됐는가? 그 전부터 이제 뭐 우리 상식에 안 맞는 판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뭐 몇백 원짜리 했다고 벌 주는 판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도 판단했지만 최근에는 저런 것이 어떻게 판사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조희대 직위원회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직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오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풀어줬는데 만약에 그게 정당하려면 그 뒤로는 다 시간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또 다시 날로 가고 시간은 딱 그때 한때만 윤석열한테 적용됐는데 그걸 누가 공정하다고 보겠으며 조희대는 그 수많은 기록을 언제 검토했는지 그걸 우리한테 제시하지도 못한 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자격을 박탈시킬 것이 뻔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이런 거 보면서 뭐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사법부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자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윤석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먼저 소장님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윤석열이 1월 18일 날 구속기한 만료인데 풀려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며칠 전까지는 정말 엄청 걱정하셨어요? 네. 실제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봤는데 이제 어제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월 16일 날 선고 날짜 잡히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체포방해 문제인데 그 선고가 이제
일자가 잡히면서 아마도 법원 쪽에서 재석방 하는 거는 법원 쪽에서도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다가는 정말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만약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풀어준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걱정하셨을 때는 뭘 걱정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윤석열이가 풀려날 수 있을까라고 보신 겁니까? 그때 상황에서 이제 선고 일자도 잡히지 않았고 지금 구속 심사를 일정이 다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치들이 없으면 이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고. 지금 뭐 영장 기각률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정확하게 내란죄의 법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최근 상황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나이브한 인식들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런 전체적인 동향을 종합을 했을 때 확실하지가 않다. 계속 묶어둘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지기현이가 1심 재판을 계속 끌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정기 인사 전에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할 거다. 이제 그렇게 보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한 게 이제 재판을 끌기보다는 중간에 재판을 하다가 이제 인사를 통해서 그냥 가버리는 사태를 염려를 하긴 했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재판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공소 기각 걱정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금도 좀 걱정이. 그래요? 없지 그러니까 않아 1심 있습니다. 선고에서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로라고 보기가 저는 힘들어요. 공소 기각을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뭐 여러 주위의 이제 법조인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학 교수님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그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좀 불안한 요소들이 좀 남아 있긴 어떤 남아 겁니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내란 과정에서 수사권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찰이라든지 뭐 국수본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공수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수사권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그래서 혹시나 위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공소기각을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하나의 큰. 근데 지금 기소해가지고 공소 유지가 지금 몇 개월째인데 그걸 지금까지 해놓고 1심에서 공소 기각을 한다면 자기 부정 아닌가요? 뒤집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황이면 뒤집기 힘든데 워낙 이상한 놈들이니까. 그렇죠. 법원이 이상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구속 취소 관련해서도 그 사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적용을 해서 이제 법원이 그런 판단을 했다. 이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신뢰가 무너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소장님 지금까지 쭉 감시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셨을 때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조희대, 지기현, 수원 3인방 영장 전담 판사들 이 자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뭐 모의를 했다거나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물론 직접적인 연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행위들을 해나가는 이렇게 집합이잖아요. 그런 네트워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의심이 가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검찰과 이제 법원의 관계도 사실 좀 의심이 가고, 네, 뭐 그리고 이거는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법원과 대형 로펌들 또는 이제 좀 보수적인 이제 로펌들 간에 인적 교류도 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교감하고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들이 그러니까 법조 전체가 일종의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들을 무마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극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영장 기각하는 과정을 보면서 적어도 한덕수, 박성재는 대형 로펌의 배경이 없이는 해석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의심합니다. 예. 네. 한국 법조의 그림자 그리고 진정한 힘의 원천 그게 어딜까 했을 때 그건 대형 로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법원이나 검찰들이 자신들이 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정관으로서의 특혜를 받기 위한 포석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로펌이 그 뒤에 그림자로 존재하고 있고 그 세력들을 언제나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형 로펌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뭐 힘이죠. 그리고 자금력도 있고 또 오랜 노하우를 쌓은 베테랑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힘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짬짬이로 짜고 야, 너 여기서 사고 한번 쳐 우리가 나중에 다 보장해 줄게.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는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 없고 사실 최근에 뭐 1년 동안에 그 검찰이나 법원이 보여줬던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태들에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이게 원래 그래 왔던 거죠. 이 법조 엘리트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정관 특혜도 받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 비리를 저질러 오고 부패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패 동맹이 있었는데 그 부패 동맹이 내란 사태를 맞이해서 이런 같은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참여연대가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정하는데 그중에서도 참여연대가 가장 노력을 기울였던 사법 부분이 정관예우 폐지 이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거는 밥 먹는 것을 그만 먹어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정관 예우라고 이제 부르지는 말자. 그래서 정관 비리, 뭐 정관 범죄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브앤테이크가 되게 명확하고 그다음에 오래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어떻게 정관이 돼서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본 거죠. 그 후배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나중에 자기가 얼마만큼 특혜를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제 현관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오랜 학습의 결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대추구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서로 간의 교감 이런 것들이 정관 비리를 되게 공고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소장님께서 오늘 신중하시면서도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정관 비리의 사슬에서 과연 특검은 자유로운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특검도 자유롭진 않죠.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은 그 주축은 검사들이고 그 검사들이 뭐 그 공정하고 그 다음에 강단 있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검사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에 있는 검사들의 많은 수는 사실상 검찰청 그 원래 속해 있던 검찰청의 검사들이고 또는 이제 그 검찰청 출신들의 출신 변호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예. 그리고 대부분 그 검사들은 다시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행태를 벌일까라고 하는 것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이. 그래서 좀 그 네트워크에서 뭐 다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연루 의혹이나 정황이나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뭐 아직은 아직은 없다고. 그것도 좀 계속 감시하셔야죠. 네,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네요. 엊그제 내란 특검이 수사 끝내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보고 좀 미진함을 느꼈어요. 맞습니다. 그럼 뭐 이런 정도인데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성공. 실패 이렇게 본 거고요. 결국에 이제 잘한 것 그리고 성과라고 하면은 기존의 윤석열의 주장을 반박했다라고 하는 거. 계엄을 왜 했냐 또는 내란을 왜 저질렀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국회가 입법 복주를 했다. 아니면은 뭐 탄핵을 계속 남발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호소형 계엄이니 경고성 계엄이 이런 식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특검이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독재를 유지하려고 했다.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제 워딩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많이 봤던 거잖아요.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대통령, 부패한 대통령의 본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 그 내란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특검이 이번에 정리를 했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계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김건희를 이제 무혐의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특검이 사건을 이제 국수본이라든지 아니면 군수사기관 쪽으로 이제 이첩을 하면은 거기서 이어나갈 수사 동력을 마련해 놓는 것도 특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사실 일단락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정리를 아쉽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못 밝혔다. 이런 정도면 좋은데 뭐 계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저는 가장 아쉬웠던 게 이번에 결과문 발표에 김건희 기억자도 안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소장님 강연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야 윤석열이가 왜 내란을 한 것 같아? 그러면 아마 90% 이상이 지하고 지 마누라 죄 덮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우리가 쭉 보면 재임 기간에도 그렇고 재판받는 태도도 그렇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건 몰상식과 비상식의 최고봉이에요. 끝판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놈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김건희 문제는 분명히 이 내란의 동기나 목적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증거가 부족하다. 사실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해서 이제 무혐의로 일단은 일단락을 한 게 좀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조, 그러니까 검찰하고 이제 법원의 내란 연루 의혹들 이것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 이제 이것도 한계로 지적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하고 윤석열 변호인단은 서로 겹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로펌이나 뭐 이런 그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로는 겹치겠죠. 네트워크로는 겹치죠. 네, 당연히. 그러면 서로 뭐 좀 주고받고 하는 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뭐 서로가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교감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는 어저께 이렇게 나와서 1월 16일 날 선고한다고 그러니까 반발하면서 뭐 자기가 막 주장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직도 뭔가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먼저 선고를 하는 거를 기다려서 선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속내에는 사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죄는 자기가 그렇게 선고가 되지 않을 거다. 그 조금 무죄가 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공소기각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참 염려죠. 근데 사실 헛된 기대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네, 참 어려운 문제네요. 법원.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계속 변호인들 접견할 거 아닙니까? 구치소에서.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아마 뭐 무죄나 공소기각 이런 쪽으로 계속 다퉈보면 승산 있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들끼리는 하는 모양이죠.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네. 꿈도 뚱뚱하네요. 네, 그래서 뭐 공소기각으로 일단은 내라는 정리를 하자. 이제 이렇게 전략을 계속해서 짜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빨리 딱 그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그런 식의 말들을 주고 받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소장님 만나 뵙고 맨 처음에 이제 공소기각이라든지 석방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을 했는데 어제 또 최근 상황 보고 조금 그 걱정이 덜어지셨다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놓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1월 16일 안 잡히고 제대로 안 하고 석방되고 그것이 또 대충 뭐 또 극우들끼리 모이는 동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 지견이가 에라 모르겠다 공소기각 해버리고 나 몰라 해버리면 나라가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게 되지 말하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그걸 걱정했는데 지금은 한 90% 정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런데 한 10%는 이미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로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10%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건 법원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법원이 제대로 지금 심리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기현 재판부의 경우에는 재판을 관리를 너무 미흡하게 한 거 분명히 있고. 그러면 소장님 지금 이제 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정안을 보고 드는 생각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저렇게 바꿀 거면 그러니까요. 뭐 하러 해? 지기현이 조의대 꼼짝 못하게 하자고 하는 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인데 저런 식으로 하면은 다 칼자루를 조의대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니 그 정도 같으면은 조의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굳이 법안 아니래도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논쟁이나 논의를 이제 지켜보면서 들었던 거는 사법부가 자신들을 성역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전문적인 논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이런 사건에서 특별하게 입법부가 개입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 말들을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 법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문제가 생겼고 지금 뭐 결국에는 이제 법원의 뭐 판사회의 등등으로 이제 추천하게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국민들의 이제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찬성하십니까? 2심부터는 확실하게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럼 지금 수정안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잘 꾸려가는 게 지금 그냥 법원에다가 맡겨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거니까요. 네. 아쉽죠. 네. 왜냐하면은 지기현이 같은 사람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법인데
지금 그 법대로 그래 너네들 법대로 해줄게라고 하면서 조희대가 또 직위원이 박아도 할 말 없는 법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직위원 재판부는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심리를 거의 종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 그걸 걱정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 재판부만 내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여러 다른 사건들도 지금 계속해서 속속 기소가 될 텐데 이때 혹시나 또 직위원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를 만나거나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재판부에 대한 평가를 좀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직위원 재판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 이렇게 판사들 이름을 많이 알게 됐는지 궁금한데 직위원 또 이진관 부장판사, 백대현 부장판사, 한성진 판사 뭐 이렇게들 있잖아요. 네. 그 개별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직위원 재판부는 이미 사회적 평가는 끝난 것 같아요. 끝났죠. 네. 이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뭐 재판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 형사 재판도 그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내란 재판에 대해서 거의 뭐 오락 수준으로 네 그렇게 그 재판을 진행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평가가 끝난 것 같고요. 이진관 부장판사는 정석대로 재판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백대현 부장이나 한성진 부장의 경우에 재판장의 경우에는 거기도 물론 약간 이렇게 힘없어 보인다. 뭐 이런 평가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백대현 부장판사가 한성진 부장판사보다는 좀 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많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백대현 판사가 그렇게 이제 그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돼서 이제 선고일을 잡을 때 그 6개월을 이제 지켜야 된다,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월 16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6개월 이후로 이제 그 특검법에서 그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1월 16일로 선고일을 잡았는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분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특검이나 특검법에 대한 이제 존중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한성진 부장판사는 김용현 재판 지금 재판장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뭐 김용현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막 그러고 떠들고 그래도 그냥 두는 거 보면서 저자는 왜 저러나 이렇게 그 불만인 분들이 많았거든요. 참 이게 대처하기가 힘들 거예요. 법정에서 그런 김용현 변호인처럼 그렇게 그 행패를 부리는 그리고 막 재판부를 막 업신여기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본 적이 없죠. 네,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자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을 하는 거를 그 법관들이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대처하기가 난감했을 거예요. 난감하던 네, 거죠.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근데 이하상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왜 감치를 지금까지 안 하는 거죠? 이하상은 네. 참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아니 처분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지금 이자가 구치소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감치는 지금 집행을 감치 처분만 내려주고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네. 네. 아직도 막 떠들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러네요. 네. 왜 그러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러게요. 네. 사실 그러니까 엄정하게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뭐 좀 좋은 거 제대로 하나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또 28일이면 김건희 특검이 또 끝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요즘에 이제 참여연대 계시니까 그런 말씀 자꾸 부탁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3대 특검도 좀 평가를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3대 특검. 네. 일단은 아까 지금 조은석 특검의 경우는 그렇게 평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셨고 김건희 특검은요? 김건희 특검도 사실 교수님이니까 학점을 한번 줘보세요. C 정도 줘야 될 것 같네요. C. 네. 아 그러면은 공부 못한 거네. 조은석 특검은 얼마 주셨어요? 조은석 특검은 B뿔 정도 B뿔 정도 주시고 않을까요? 김건희 특검은 C. 네. 예.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그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6개 됐고 굉장히 많았어요. 예. 사실 한 특검이 감당하기에는 좀 혐의 범위가 많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수사 범위가 계속 넓어져 갔죠. 그러면서 그 수사 기간 내에 그 수사를 하기가 좀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웠던 측면들은 있었던 거. 근데 그 한계는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16개 법에서 특정했던 사건들을 다 수사를 하지 못했던 거죠. 특별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보석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확실한 물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 이제 좀 집중했던 측면들은 있는데 그걸 타고 가서 본류를 잡았어야 하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고 특별히 뭐 관저공사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양평고속도로 이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진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들 때문에 이제 높은 학점을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최혜병 특검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최혜병 특검은 과락입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줘야 되겠네요. C로. C나 C뿔 정도 줘야 돼요.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사실 최혜병 특검 굳이 이제 최혜병 특검을 변명을 해주자면 좋은 점수를 받기에 애당초 좀 어려운 조건이기는 했죠. 그랬죠. 초기에는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그 수사 이제 이첩된 것들을 이제 좀 더 규명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었는데, 영장이 문제가 많았죠. 다 거의 기각됐다. 영장 기각률이 90%예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사를 못하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변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최혜병 특검 변명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의지나 배짱이 매우 부족했던 특검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이게 틀어졌냐. 맨 처음에 칼을 너무 큰 거를 썼어요. 네. 이거 시작하자마자 로비 외압 밝힌다고 건드렸던 것이 교계 지도자들이었어요. 네. 그건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 순복음교회 그리고 보수 쪽에 최고라고 하는 김장한 목사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명현 특검이 이 사람 이렇게 센 사람이었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PCC가 뭐 성냥불 불 꺼지듯이 이걸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 정도 칼을 뺐으면은. 근데 결국은 그렇게 시작해버리니까 그거를 감당할 만한 배짱이 없으면 시작 안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여기는 실패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는 절대 좋은 점수 못 줍니다. 네. 사실 포인트는 잡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 잡았는데 그걸 밀고 가야죠. 그렇죠. 호박이라도 썰어야죠. 네. 그런데 그거 못했어요. 그렇죠. 2차 특검 해야죠. 2차 특검 반대입니까? 딱 반대까지는 아는데 다른 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는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 좀 우리 하셨듯이 특검을 하게 되면 2차 특검이라 할지라도 사실 검사 중심으로 또 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특검법의 특성상 수사 기간을 한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건도 특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특검법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볼 때,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제 수사 결과를 2차 특검이 과연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긴 해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한다고 하면은 그걸 뭐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요. 예. 일단은 일반적인 수사기관들의 역량을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군사권의 경우에는 지금 군에서 지금 특수본을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었고 그래서 그 여러 수사기관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합수본을 만들거나 합수단을 만들어서 처리를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가용 인원들이나 그 뭐 수사기관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딱 특검만이 지금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제가 처음 뵙는데 솔직하게 제 질문에 좀 제가 불편한 것도 있을 텐데 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맡고 계시는 유승익 소장님과 인터뷰했습니다.